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개발기 한국의 공업화 강의를 맡은 주익중입니다. 경제개발기 한국의 공업화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출지향 공업화 전략의 탄생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950년대 한국의 공업을 다뤘습니다. 이제 1960년대에 본격적으로 공업화가 진행이 되는데 흔히 한국의 공업화는 수출지향 공업화로 불립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수출지향 공업화 전략은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역시 크게 4개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위기와 계획의 수정, 세 번째는 수출의 발견, 네 번째는 수출지향 공업화 전략의 수립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입니다. 1951년 5월 16일에 육사 2기의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육사 5기와 8기가 주축이 돼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민주당 정권은 허망하게 무너졌습니다. 쿠데타 군부는 혁명 공약에서 절망과 기하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향후 경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도받는 자본주의, 계도 자본주의, 영어로는 가이디드 캐피탈리즘, 즉 국가와 정부가 이끄는 자본주의를 지향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라고 보기는 힘든 강한 통제성이 가미된 혼합경제를 지향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2달도 안 돼서 7월에 경제기획원을 창설합니다. 경제기획원은 과거 부흥부의 기획기능과 재무부의 예산기능, 그리고 외자도입 허가권 등 중요한 기능들을 하나의 부서로 모은 것이었습니다. 경제기획원 창설은 이미 민주당 정부 시절부터 논의가 되어 왔는데 민주당 정부는 이를 실행하지 못한 채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고 5.16 군사정부는 집권하자마자 곧바로 경제기획원을 창설했습니다. 경제기획원은 처음부터 경제개발의 사령탑이자 산실 역할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박정희 군부의 경제정책은 우왕좌왕했고 그에 따라서 경제기획원 장관도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경제기획원 장관이 다른 경제부처를 이끄는 법적 지위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1963년 12월에 박정희 정부가 민간정부로 전환하는데 이 민정이양 때부터 경제기획원은 정부 조직법상 경제팀의 수장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경제개발의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1961년에 경제기획원이 창설된 것은 향후 경제개발의 사령탑을 조직했다고 하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박정희 군사정부는 곧이어 10월에 부정축제 환수조치 명목으로 시중은행을 국유화했습니다. 이것은 사유재산권을 상당히 침해한 것입니다. 부정축제 혐의로 몰린 기업인들은 이 조치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국가 공금융 시장을 정부가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보다 앞선 7월에는 부정축제 혐의를 받는 기업인들에게 경제개발 추진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기업인들은 이에 경제재건 촉진회를 조직해서 협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제재건 촉진회는 8월에 한국경제인협회로 개명했고 이후 정부와의 협력관계 속에서 경제개발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1967년에 전국경제인연합회, 약칭 전경련으로 개칭해서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박정희 군사정부가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이었습니다. 이미 민주당 정부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거의 완성해 놓은 상태였는데 이걸 넘겨받아서 6월에 건설부 안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다시 10월에는 최고회의 안으로 수정 작성돼서 발표됐습니다.
이렇게 안이 나올 때마다 그 안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의, 특히 언론과 학계의 비판 등을 수렴해서 1962년 1월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발표됩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한마디로 고투자, 고성장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내자 위주의 동원 계획이었습니다. 여기서 고투자라고 하는 것은 5개년 계획기간 동안에 평균 22.7%의 투자율을 의도했기 때문인데,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1950년대의 투자율은 약 10%를 겨우 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대로 높이겠다고 했으니 매우 의욕적인 고투자 계획이라고 하겠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연평균 7.1%의 성장률을 목표로 했는데, 이 수치는 그 무렵 일본 정부가 제창했던 소득 배증 계획을 본뜬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소득 배증 계획은 10년 사이에 소득을 2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이었고, 그렇게 하려면 연평균 7.1%씩 성장해야 했습니다. 이승만 정부 말기에 수립됐던 산업개발 3기년 계획에서 연평균 5%의 성장을 계획했던 것과 비교하면 좋게 봐서 의욕적이지만 꼬집어 말하면 허황된 수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율 투자에는 막대한 자본 동원이 필요한데 외자 조달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내자 중심의 동원 계획을 담고 있었습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안에 담긴 기본 구상은 한마디로 자본 결정론 또는 자본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자본이 후진국의 산출을 결정한다는 아이디어입니다. 후진국은 우리가 쉽게 떠올리다시피 자본이 부족한 반면에 노동력은 풍부합니다. 사람은 많고 사회 간접자본과 공업 설비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자를 도입해서 공업을 건설하면 쉽게 생산을 늘릴 수 있다고 하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이는 산출, 국민소득이 자본 스톡에 비례한다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개발경제학에서는 자본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자본 결정론 또는 자본이 가장 중요하다는 자본 근본주의로도 불렸습니다. 수학의 함수식으로 표현한다면 Y = AK, 즉 Y가 국민소득인데 국민소득은 K, 자본 스톡에 비례한다는 말입니다. A는 상수입니다. 이제 델타 Y, 국민소득의 증가는 자본소득의 증가, 델타 K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자본 스톡을 늘리려면 당장은 국내 저축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자를 들여와야 합니다. 그러면 향후 외자를 갚을 외화 수입원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들, 석유 또는 광물, 농산물 등 1차 산품이 풍부한 나라들은 외국에서 자본을 빌려서 공업을 건설하고 1차 산품의 수출 대금으로 그 채무를 갚으면 된다는 아이디어입니다.